자, 물건을 178페이지 보시면 물건의 종류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1번은 부동산과 동산으로 분류한다 그랬고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은 주물과 종물로 분류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이제 원물과 과실로 분류를 합니다. 칠판 보시고요. 원물하고 과실 그랬을 때 원물은 원래의 물건이에요. 근데 과실은 그 물건으로부터 또 다른 물건이 생겼다 그랬을 때 그걸 과실이라고 표현합니다. 과실은 다시 뭐가 있냐면 천연과실과 법정과실로 나뉘게 돼요. 자연스럽게 천연적으로 자연스럽게 과실이 발생한다. 이게 천연과실이고 법정과실은 법이 정한 과실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이 있고 물건으로부터 새로운 물건이 발생했을 때 그걸 우리는 과실이라고 표현한다. 예컨대 가축의 새끼 또는 나무의 열매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천연과실이에요. 가축의 새끼. 그러니까 소가 원물이라면 뭐가? 송아지는 과실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면 감나무가 있고 감이 열렸다. 그럼 얘가 과실이 되는 거예요. 다만 이건 그냥 내비두면 자연스럽게 생기죠. 그래서 얘네들을 천연과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땅이 있어요. 땅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빌려주면 땅을 사용하는 사람이 빌린 대가를 내죠. 땅 사용료 뭐라 그래요? 지료를 낸단 말이에요. 요건 법이 정한 과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과실을 누가 갖느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돼지 한 마리를 팔았다. 근데 돼지가 임신을 했던 거예요. 근데 배가 너무 나와서 모르는 거예요. 돼지인 줄 알고. 그죠? 근데 새끼가 나왔어요. 그럼 새끼는 얘 거냐 아니면 얘 거냐 그거예요. 새끼는 누구 걸까요? 네? 을 거? 얘가 파는 사람 매도인이고 얘가 사는 사람 매수인이에요. 돼지 새끼는 누가 가져야 되느냐 그거죠. 돼지를 팔았을 때. 매수인? 매도인? 그래서 우리 법은요 이런 것들을 과실에 귀속그래서 돼지를 인도하기 전에 과실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매도인이 가져요. 돼지 인도 후에 인도라는 것은 넘겨주는 걸 얘기하죠. 돼지를 넘겨줬는데 새끼가 나왔다. 그럼 이거는 뭐야? 매수인이 과실을 취득한다. 그래서 기준을 정한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인도 시점이에요. 인도 시점. 지금 다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뒤에 가서 이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건을 지금 어떻게 분류했어요? 부동산, 동산, 또 주물, 종물, 또 원물과 과실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봤고요. 이제 물권이에요. 물건에 대한 권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물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크게 어떻게 나누냐면 점유권하고 본권으로 나눠요. 요거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184페이지에 표가 나와 있죠? 184페이지에 자, 그거 보시고 칠판 보세요. 크게 점유권하고 뭘로 나눠요? 본권. 본권은 다시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제한물권은 다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누고 용익물권은 3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나눠요. 자, 그러면 우리 민법상 물권은 총 몇 개 있나요?
힌트 잘 보시면 번호가 써져 있네요. 네. 우리 민법상 물건은 총 몇 개? 8개, 8개. 이거 3개, 3개, 얘 해서 8개로 나눕니다. 다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묶어서 무슨 물건? 용익물건이라 그래요. 왜? 얘는 사용하고 수익을 하는 물건이지 뭐는 안 돼요? 처분은 안 돼요. 얘는 처분하는 물건이에요. 그지만 뭐는 안 돼요? 사용하고 수익하는 건 안 돼요. 안 써도 돼요. 소유권은요,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이 다 가능해요. 자,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있다. 그러면 물건을 어떻게 하죠? 예?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다 그거잖아요. 이게 소유권이거든요. 그럼 소유권이라는 권리 안에는 각각의 능력, 권능이 있다 그래요. 권능. 그럼 소유권은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이 있다. 권리의 능력이야. 권리의 기능. 권리에 들어있는 기능을 권능이라 그래요. 권능. 자, 그러면 사용하고 수익은 뭐가 다를까요? 사용은 수익과 다른 거잖아요. 네? 사용하고 수익은 달라요. 뭐가 다르죠? 내가 쓰면 사용이고 남이 쓰면 수익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직접 사용했을 때는 사용이라고 하지만 주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 빌려줘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한다면 그건 주인한테는 세를 받으니까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용과 수익은 말 그대로 뭐죠? 사용하는 가치네요. 다만 내가 쓰느냐 놈이 쓰느냐 그 차이죠. 처분은 말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교환 가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의 권능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각각의 권능을 온전히 다 가지고 있는 걸 얘는 완전 물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용익물건은 뭐만 돼요? 사용수익만 되지 뭐는 안 되죠? 처분이 제한돼 있잖아요. 담보물건은 뭐는 돼요? 처분은 되는데 사용수익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완전한데 얘는 완전하지 않네요. 이해되셔요? 자, 사용수익하는 물건 그래서 용익물건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있다? 3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건도 뭐가 있어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 다음에 이 얘네들을 합쳐서 무슨 물건? 용익물건. 얘네들을 합쳐서 담보물건이라고 하고 용익물건과 담보물건을 합쳐서 무슨 물건? 제한물건이라고 한다. 얘는 뭐가 제한되어 있고요? 처분이 제한되어 있고 얘는 뭐가 제한되어 있고? 사용수익이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2가지가 다 제한물건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은 이거하고 요거 포함해서 총 몇 개가 있다? 8개로 법이 정해놨어요. 그거를 물권 법정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권의 종류가 정해져 있어요. 자기들이 막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당사자가 협의해가지고 야 우리 이런 물건을 만들자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183페이지 보시면
물권 법정주의와 관습법 그랬죠? 185조 조문 보시니까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걸 물권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상 물권은 몇 개 있다? 8개. 그것만 물권이라고 하는 거고, 한 장을 넘겨보시면 그래서 지금 칠판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물권의 종류와 객체. 그래서 점유권, 그 다음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전환권. 그래서 우리 물권법을 한 번만 공부를 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물권이 너무 종류가 적죠. 적다 보니까 다시 앞에 가서 183페이지 가보시면 185조 조문에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물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법률로서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 또는 뭐예요? 관습법으로 또 물권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시면 185페이지에 가보시면 185페이지에 양가로 3번 뭐 나왔어요? 관습법상의 물권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민법상의 물권이 8개고, 자, 그럼 여기서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 8개가 있죠. 관습법상의 물권이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소개된 게 한 3개 정도 될 텐데, 법률은 말 그대로 제1조, 2조, 3조에서 문장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법전에 있어요. 그죠? 네. 법전에 있단 말이에요. 법전에. 근데 이 관습법이라는 건 뭐냐면 얘는 법전에는 없어요. 법전에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법이라고 확신을 해요. 다시 말하면 관행이 존재하고요. 관행이라는 게 뭐죠? 관행. 네? 평상시에 하는, 전에 내려오는, 뭐 상관없어요. 동일한 내용을 다수의 사람들이 반복하는 행위를 관행이라고 하잖아요. 동일한 내용을 다수인이 반복하는 행위. 예? 예를 들어 어떤 관행이라는 게 있나요? 집들이. 관행 아닌가요? 집들이 할 때 집사 때문에 집들이 하자. 또 김장. 김장하면 돼지고기 삶아서 먹지 않나요? 저녁 때? 지인 불러다가? 안 해요? 하지 마요, 그럼. 안 해도 되죠. 그러면 결혼식, 부주금. 결혼식 할 때 부주금 주잖아요. 그죠? 안 해요, 그것도? 해요. 이런 것들, 다수인의 사람들이 동일한 내용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상태를 관행이라고 하는데, 그 관행에 대해서요, 법적인 확신이 들어가면 그거를 우리는 관습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얘는 법전이 있다, 법전이 없다. 법전이 없다. 없을 무자예요. 근데 약자로 이렇게 씁니다. 약자로. 혹시나 해서. 법적인 확신이 존재하면 그건 관습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적인 확신이, 법이라는 믿음, 법이라고 하는, 이 관행이 법이라고 하는 믿음이 사람들에게 있으면 관습법이고, 그러한 믿음이 사람들에게 있지 않다. 이건 법은 아니다. 그럼 그건 이제 관행일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관행인데 법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 얘네들은 법이에요? 법은 아니에요? 아니, 결혼식에서 부주를 제가 했어요. 근데 제 딸 결혼식에 저놈은 부주를 저한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놈은 안 해. 그럼 어떤 생각을 해요? 법을 위반했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개자식이에요, 그냥? 개자식? 욕만 하죠. 왜? 그건 법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사람들이. 그죠?
그러면 법이라고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어떤 게 그러면 관습법이냐 이거죠. 예를 들면 사실혼 관계.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대표적인 관습법이에요. 근데 관습법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자, 우리가 혼인이라고 했을 때 혼인은 법률혼만을 혼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냐면 일부 일처가 만나가지고 혼인에 뭐를 해요? 신고를 해요. 그러면 가족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가족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남자하고 이건 여자잖아요. 그죠? 남자끼리는 혼인 못해요. 여자끼리도 안 돼요. 법적으로. 근데 동성끼리도 서로 그럴 수 있나요? 가족이 되고 싶을 수 있어요. 동성끼리? 저는 아닌데.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혹시 이 중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가족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가족을 왜 만들어야 되냐면 자기들끼리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죽으면 이 사람에게 모든 걸 주고 싶은 거예요. 상속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재산을. 그래서 가족관계를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남성끼리 여성끼리는 혼인이 안 되잖아요. 가족이 안 되죠? 그때는 입양을 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으로. 그럼 가족이 되잖아요. 왜 이렇게 무거워졌어요, 분위기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반드시 혼인신고를 하는데 사실은 뭐냐면 일부 일처주의에 맞아요. 동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동거는 아니에요. 동거는 사실혼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자기들끼리 부부로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뭐는 안 해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더라. 일부러. 혼인신고하면 법률혼이에요. 근데 혼인신고를 안 했어요. 일부러. 왜? 왜 안 할까? 사랑해서 자기들은 부부라고 사는데 혼인신고를 안 해요. 왜 안 할까? 예를 들어서 노년에 좋은 배우자를 만났어요. A남과 B녀가 서로 사랑하게 될 수 있나요? 노년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각자 재산이 있어요. 근데 혼인신고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족이 되죠? 그럼 서로 간에 자식들이 있는데 재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상속 문제로 싸워요. 얘들끼리. 그래서 네 것 따로 내 것 따로다. 네 재산은 네 새끼들한테, 내 재산은 내 새끼들한테 이렇게 가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합리적이죠? 그럼 이들을 부부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부부로 인정한다면 사실상의 혼인 상태를 부부로 인정한다면 예를 들어 서로 간에 부부로서의 의무는 있는 거예요. 협조 의무, 동거 의무, 정조 의무 등등등의 의무가 다 발생해요. 단 뭐만 없다? 상속만 안 되는 거예요. 차이점은 그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남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그래서 C라는 사람이 가해자가 되어서 A남을 교통사고 내가지고 사망하게 했다. 이 사람 슬퍼요, 안 슬퍼요? 배우자인데.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사고로. 그럼 배우자로서 이 사람은 슬퍼요, 안 슬퍼요? 자식들보다도 훨씬 더 슬프겠죠. 자식들보다 더 슬프겠죠. 배우자니까. 그쵸?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가해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게 이제 정신적인 손해배상이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위로한다라는 뜻의 위자료라고 하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거예요. 배우자를 잃었는데. 근데 부부가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쪽 법률론이라면 당연히 위자료 청구할 수 있고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얘가 부부가 아니라고 한다면 위자료 청구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는 이런 경우도 손해배상을 인정해 주자.
왜? 사실상의 혼인 상태도 배우자로서의 권리는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만 뭐만 안 된다. 상속만 안 된다. 근데 그게 거듭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해오고 있고 사람들은 우리는 부부다라고 믿더라는 말이에요. 그걸 법원에서 판단해 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의 혼인 상태도 부부이다 아니다? 부부이다. 얘도 부부이다. 다만 상속만 안 된다. 이해되셔요? 자, 그래서 물권은요, 물권은 민법이 8개를 인정해 놓고 또 관습법에 의해서 추가로 물권을 인정한 게 있다. 그게 오른쪽에 보시면 관습법상의 물권인데 대표적으로 거기 1번 뭐였어요? 분묘기지권이에요. 분묘기지권. 이제 차차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봐봐요. 50년대, 40년대 이 주변은 다 산이었어요. 낮은 산. 낮은 산. 저기가 석바위잖아요. 석바위. 네? 여기가 주안이고 산이었어요. 산. 여기 또 높잖아요. 올라가면 언덕 있고. 작은 산인데 이게 다 개발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쪽에 주안역 저 북쪽으로 가면 저기 지금 공단 있잖아요. 수출공단. 그게 아마 70년대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염전이었어요. 염전. 국내에서 소금 생산하는 염전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서 큰 염전이 여기였어요. 그거 다 메꿔버린 거예요. 메꿔가지고 지금 저 공단 만든 거예요. 수출한다 그래가지고. 박정희 때. 놀랍지 않아요? 네. A라는 사람이 이거는 이제 제가 저희 할아버님한테 들은 거예요. 돌아가신 외할아버님이 이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30년대 막 일제치하에 먹고 살기 되게 힘들었을 때 그때 얘기인데 그 고려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못 먹고 못 사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산에 올라가요. 그 주먹밥 2개 싸가지고. 그리고 이제 노쇠한 부모님을 놔두고 예? 주먹밥 2개 놔두고 보따리 놔두고 오줌 늘어간다 그러고 자식이 울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분이 아이고 새끼들 먹고 살기 힘든가 보다. 내가 버림받았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보통은 자결을 하신대요. 그러면 이제 또 올라와가지고 요 자리에다 묘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울면서. 호죽이 먹고 살기 힘들었으면.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인천에서는 저기 어디에요? 재능대학 있는데 그쪽 있잖아요. 달동네였잖아요. 거기 그렇게 많았대요. 뭐 저 들은 얘기예요. 들은 얘기. 그러면 이게 이제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산의 주인이 갑이라고 해봐요. 근데 여기다가 A라는 사람이 묘를 쓴 거예요. 그럼 이게 뭐죠? 분묘잖아요. 분묘는 이렇게 묘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지라는 건 이 땅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누가? A가 갑의 토지 이 부분을 기지, 그 분묘가 깔고 있는 땅, 그 기지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지금 지 땅을 사용하는 거예요? 너의 땅을 사용하는 거예요? 너의 땅을 사용하는 거예요. 현실로 존재했던 사실이고, 저는 이제 뭐 들은 거지만, 이렇게 해서 묘를 사람들이 쓰더라. 남의 산에다가.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법적으로. 아니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여러분 소유의 땅에다가 건물을 짓거나 뭐 묘를 쓰거나 멀쩡한 땅에다가 그럼 가만히 있을 거예요? 가만히 안 있죠. 철거해야죠. 그래서 왜 땅 가진 사람들이 펜스 이렇게 치고 출입 못하게 막잖아요. 자기 돈 들여가면서까지. 누구도 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 건물 짓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묘를 썼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분묘의 기지를 사용하는 권리다. 이게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법원에서는. 그래서 남의 땅에 이렇게 묘 써도 되느냐?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유자가 야, 묘 철거해라 라고 요구할 수 없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상의 숭배를 중요시하는 우리나라 관습상.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분묘 기지권이라고 해요. 산에 가다 보면 분묘들 꽤 많아요, 의외로. 특히 문학산만 가도 분묘가 무진장 많아요. 근데 지금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몇 개 정리도 됐고. 여기만 있어요? 계양산도 그렇죠. 산에 가면 다 있어요, 묘가. 이런 묘들이 엄청 많아요. 북한산 가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묘 기지권이라는 게 법전에 나와 있겠느냐 그거예요. 법전에. 없어요. 법원에서 우리 사람들의 관습적인 토지 이용권으로 요거를 인정한 게 그게 뭐라고요? 분묘 기지권이다. 그래서 분묘 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대해서 가지는 지상권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말한다. 그래서 타인의 토지 위에 허락 없이 무덤을 쓴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그 무덤 자리에 대해서 무덤을 지키고 벌초하고 제사 드리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사용권을 얻게 되는데 분묘 기지권에는 분묘의 모양을 공시 방법으로 한다. 그럼 얘는 등기하는 거예요? 등기 안 하는 거예요? 분묘 기지권은 등기 안 해요. 물권인데 다만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하는 물권이고 얘는 등기를 안 해요. 물권인데.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풍분의 모양새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찾아볼 것이고 관습법상의 법정상권이나 뭐 동산의 양도담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합니다. 다만 그 3번에서 관습법상의 물권 그랬을 때 거기서 이제 밑줄 근 데 있잖아요. 보시면 판례는 온천권, 근린공원 이용권, 사도 통행권 등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이 아니라고 본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뭐라 그랬죠? 온천권, 얘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죠. 일단 온천권은 말 그대로 온천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거예요. 온천수를 사용하는 권리. 예? 근린공원은 뭔지 아시죠? 린자가 무슨 뜻이에요, 린자가? 예? 동인천에 가면 황제의 계단 있잖아요, 동인천에 가면. 저기 어디예요? 차이나타운에 황제의 계단 해가지고 그거 막 그림 그려놓고 큰 문 하나 만들어 놓고 자유공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 문 이름이 뭐예요? 모르시는구나. 설린문이라고 그래요, 설린문. 착할선, 이웃린, 설린문. 린이 이웃이란 뜻이에요, 이웃. 근은 가까울 근, 가까운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공원 이용권이다 그 얘기예요. 근린공원은. 근린생활시설 들어봤죠? 네. 근생이라고 하잖아요. 근린생활시설 무슨 뜻이에요? 가까운 동네에 있는 생활시설. 근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린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공원을 이용하는 권리는 물권이다.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 아니다. 사도통행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통행권은? 개인도로죠. 개인 땅인데 도로로 이용해요. 근데 이거는 개인 소유예요. 개인 소유. 여기 통행하는 거예요. 개인 땅인데 이렇게 도로로 나와 있는 경우 있어요? 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도로를 경매로 사가지고 주변에 사람들 통행 못하게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강매하는 거죠. 팔아먹으려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근데 개인 땅인데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사도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 권리가 사도 통행권인데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관습법상 물건인 것과 아닌 것의 차이점은 뭘까요? 자, 우리 첫 시간에 공부한 거 잘 생각해 봐요. 첫 시간에. 오늘 첫 시간에. 물건이 뭐라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물건. 에? 그렇죠. 베타성이란 말이에요. 베타성. 물건이라면 뭐가 베타성이 있다. 물건이 아니라면 베타성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베타적 권리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온양온천 가보셨나요? 온양온천? 안 가보셨어요? 온양온천? 안 가봤어요? 거기를? 지나가 봤어요. 잘했어요. 오래됐어요. 70년대 온천 개발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A라는 업체가 그동안 70년대 온양온천 사업을 독점을 했는데 관광지로 온양을 개발을 한다라고 해서 관광특구를 발표하고 특구를 발표하니까 여기에 기존에는 이제 A 업체가 독점을 했었는데 B 업체, C 업체, D 업체 다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진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는 거의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이었단 말이에요, 거의. 공사 같은 경우에 공단 공사 같은 그런 느낌으로 독점을 했었는데 관광특구로 개발을 하면서 다른 사업자를 모집을 한 거예요. 나라가, 국가에서 또 얘네하고 다른. 그러니까 이 업체들이 막 들어오면서 온천업이라는 게 뭐예요? 온천수가 나오는 원천을 개발을 해가지고 수도꼭지 파이프라인 만들어가지고 공급하는 거예요. 그 사업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막 들어오니까 이쪽에서 주장을 한 거예요. 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가 기존의 관습법상으로 이미 온천권이라는 물건을 취득했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배타성이 있고 우리 아니면 너희들은 하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법원은 관습법상 물건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국 무슨 뜻이에요? 니네들도 와서 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결국은 관습법상의 물건이 아니라는 것은 이런 것 가지고 배타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런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건이 몇 개 있다 그랬어요? 8개. 그 8개의 물건을 차근차근 하나 보겠습니다. 하나씩. 이거는 지금 막 외우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권법 한번 돌아가면 자연스럽게 다들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점유권이라는 거 한번 들어보시죠. 점유권. 점유다라고 하면 무슨 뜻이죠? 이게 점유한다.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게 점복자예요. 점복자. 복이라고 읽어요. 뭐냐면 거북이 등뼈 같은 데다가 거북이 등뼈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구멍을 이렇게 뚫어요. 이렇게 뚫어가지고 불에 굽는 거예요. 불에 구우면 얘가 이렇게 쪽쪽 이렇게 쪼개지잖아요. 그 그림을 형성한 게 점복자예요. 점칠복자. 그러니까 이 한자는 다 뭐예요? 거의 80%가 무슨 문자? 상형 문자잖아요. 상형 문자. 예? 형태를 보고 산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해서 산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생긴 게. 이렇게 하면 이건 사람의 손이란 뜻이고. 그래서 이런 상형 문자를 통해서 한자를 만든 건데 이거는 말 그대로 점치다는 뜻이에요. 점치다. 근데 이 상형 문자를 만들 당시에 사람들의 수준이 머리로 생각하는 수준이 예? 이런 거였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 시절에는 점친다는 게 어떤 거예요? 미래를 예언하고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는 재정 일치 사회예요. 제사와 정치가 일치됐어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신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제단. 신에게 제사 드리는 제단. 그냥 만시산 꼭대기 올라가 보시면 거기 저 뭐 제단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옛날에 뭐 제사 지냈다는 거. 예? 만시산. 그 제단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라니까요. 이 사람들에게. 옛날 사람들에게는. 이 상형 문자를 만들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면 제단 위에다가 점 치는 거 아니에요? 자, 왜 점을 치냐면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게 뭘까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충격을 세게 받는 사건이 있어요. 뭘까요? 충격을 너무너무 많이 받는 사건.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다 느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죠? 이게 가장 큰 스트레스로 온대요, 사람이 살면. 내 지인이 갑자기 죽었어요. 갑자기 대통령이 나와서 전쟁을 선포해서 전쟁 났대요. 남자들 다 징직, 여자들도 징직. 난리 나는 거죠. 그때 그 국민 개개인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말로 못하대요. 그럼 뭐를 했겠어요? 자, 전쟁을 합니다. 부족끼리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해서 이기면 저 부족은 다 노예가 되는 거고, 내가 지면 나 포함 내 가족들, 내 부족들은 다 저쪽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전쟁하기 전에 점 보는 거예요. 재단에다가 점을 치는 거예요. 재단을 쌓아놓고 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점괘가 잘 나왔으면 공격하는 거고, 안 나왔으면 이때는 아니구나. 포기하는 거고. 그럼 공격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라고 쳐요. 이렇게 잘려 있죠? 근데 여기서 여기를 공격을 해서 이 부분을 뭐 하죠? 예? 정복하죠. 점령할 점이에요, 그래서. 점유한다라고 했을 때 점이라는 건 점령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이겨가지고 이 부분을 내가 이제 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A라는 사람이 이쪽을 B라는 사람과 붙어가지고 이쪽 부분을 빼앗았어요. 점령했죠? 했는데 얘가 다시 반격하면 얘는 또 물러나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 부분을 점령했다고 법적으로 얘 거예요? 법적으로? 그건 아니잖아요. 법은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사실상으로 얘가 점령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얘 거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언제든 또 뺏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점유한다, 이건 있을 유자고요. 점유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점령해서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점령해서 가지고 있지만 이건 영원히 내가 가지는 게 아니라 언제든 또 뺏길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럼 점유한다라고 했을 때 점유라는 개념은 무슨 뜻이에요? 점령한다. 그건 이제 이게 사전적인 의미고,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실상의 지배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의 지배라는 건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하고 별개로. 보면 점유한다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사람이 보이시죠? 이 사람이 안경을 쓰고 있죠? 지금 안경 쓰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안경을 쓰고 있다. 이것은 뭐예요? 사실상으로 지배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저 안경에 대한 법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직계 아니라 다른 사람 거를 현재 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100% 얘가 안경을 쓰고 있다고 100% 얘가 소유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소유자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눈에 보이는 건 얘가 현실적으로 지금 안경을 쓰고 있다. 이걸 우리는 사실상 지배라고 해요. 그 사실상 지배인데 반해서 얘가 법적인 어떤 권리를 가지고서 안경을 쓰고 있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눈에 안 보이죠? 그 개념은 법률상의 지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법률상 지배는 눈에 안 보여요. 예를 들어 옆집 사람이 갑자기 큰 승용차를 단독주택에 샀는데 옆집 사람이 큰 승용차를 갖고 와서 앞에서 그냥 비 오는데 세차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해요? 네? 그 옆집 사람이 그 비 오는 날 세차를 하고 있어요. 자동차 좋은 걸 갖고 와, 벤츠를 갖고 와서. 그러면 차를 샀을까라고 생각도 하겠지만 취직했을까라는 생각도 하죠. 차를 만약에 샀다면 그 사람이 법률상으로 소유자가 되어서 자기 차를 새로 구입한 거고 자기가 소유자가 된 거지만 만약에 취직을 했다면 기사로 취직해가지고 사장차를 갖고 와서 열심히 닦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모르는 거예요. 다만 눈에 보이는 건 사실상의 지배는 확실하다. 그렇다고 해서 법률상으로 어떤 권리를 가지고서 지배하는 거다? 그거는 아니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사실상 지배는 눈으로 보이죠? 법률상 지배는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상 지배에 대해서 우리는 점유하고 있는 권리가 있다. 그걸 점유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법률상 지배라고 했을 때하고 사실상 지배라고 했을 때하고 차이점은 결국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인데 만약에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 그러면 뭐죠? 점유권이 있다라고 표현해요. 대표적으로 누굴 얘기해요? 뭐라고 썼어요? 도인이죠, 도인. 이게 그릇 명자예요. 그릇. 그릇이고 이게 물이죠. 물수. 요게 하품 흠자예요. 하품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부잣집에 갔더니 옛날에 부잣집에 갔더니 그릇 쓰는데 그릇이 청동기 그릇 써요. 예? 자기는 흙그릇 쓰는데 이 집은 청동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품했다 입을 크게 벌린 모습이거든요. 거기서 침을 질질질질 흘리는 거예요. 부잣집에 가서 예쁜 그릇을 보고 비싼 그릇을 보고 침 흘리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도예요? 네? 훔칠토. 재밌죠? 한자가. 훔칠도예요. 그럼 도인은 무슨 뜻이에요? 도둑놈. 도둑놈을 도인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책에서. 그럼 이 사람이 물건을 훔쳐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계를 훔쳐서 가지고 있다. 걔는 법적인 권리가 있어요, 시계에 대해서? 없죠? 근데 뭐는 하고 있다? 점유는 하고 있다. 법적인 권리는 없어요. 근데 점유는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걔한테도 점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권리가, 이런 권리가 물권으로서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법적인 권리는 없지만 어쨌든 훔쳐서 가지고는 있잖아요. 그걸 점유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가져도 되는 권리를 점유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점유권. 그럼 도둑한테도 지금 권리가 있다 얘기예요. 도둑한테도 있다고요. 뭐가? 점유권이. 그럼 왜 도둑한테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인정을 해야 되느냐? 만약에 도둑한테 이런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어요? 자, A 소유의 시계인데 B가 훔쳐서 시계를 뭐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다. 그럼 얘한테는 아무 권리가 없단 말이에요. 점유권도 없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C라는 사람이 와서 탈취해 가면 내놔. 그러면 얘는 줘야 되는 거예요, 얘한테? 이놈이 힘 더 세면 가져갈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걔보다 힘 더 센 애가 와가지고 또 가져가면 가져갈 수 있겠네요? 아, 진짜 권리자는 얘인데 쥐들끼리 아무런 권리도 없이 쥐들끼리 힘만으로 지금 싸우고 있네요. 그죠? 그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일단은 임시적으로 어떻게 해요? 임시적으로 이자의 권리를 인정해 주자.
그래서 얘는 침탈하지 못하게 하자. 얘도 침탈하지 못하게 하자. 얘가 주장하는 권리는 뭐다? 점유권이다. 그럼 얘가 달라 그러면 그땐 줘야죠. 그땐 줘야죠. 얘한테 점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도인한테도 점유권을 인정해주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사회 질서와 평화를 유지한다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 도둑놈한테도 권리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영원히 권리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아시겠죠?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